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인재냐면 뭐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인재였어요. 즉 뭐냐면 베스트 피플이었어요. 지금 현재는요, right people, 즉 적합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과학이나 기술이나 공학이나 예술 또는 수학에 대한 거, 이걸 융합하는 사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청소년기에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거의 평균적으로 거기에 정점에 다다라요. 그때부터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는요,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학습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코칭해주고 또 지도해주고 또 아이들한테 실제로 도움되는 것들, 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돌아가실 때는 야, 오늘 잘 왔다, 네, 이런 느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 말씀드릴 건데, 사실 교육은요, 사회 문화에 따라서, 즉 그 사회에 따라서 인재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인재상에 따라서 학습, 또 교육에 대한 것들도 바뀐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농경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재죠? 힘센 사람. 힘센 사람이 인재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인재예요? 가축을 잘 다루는 사람, 그렇죠? 또는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인재일 것 같아요. 근데 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인재상이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때는 힘센 사람이나 가축이나 농사 짓는 거가 중요한 게 뭐예요? 예. 그렇죠.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 받아들인 문물,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업화되어 있는 이런 산업시대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조직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아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게 뭐죠? 정보겠죠, 정보. 이 정보가 어디에 있고, 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조합하고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창출해낼 거냐, 이와 관련되어 있다면 21세기는 네, 창의적 생산을 자생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중요한 핵심적인 역량이 뭔가라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들 혹시 퍼시 들어보셨어요? 퍼시? 20년 전에 3C가 있었어요. 그 3C가 뭐냐면 첫 번째, 자동차는 기본이다. 두 번째, 컴퓨터. 세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3C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4C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4C가 뭔가 봤더니 네 가지 C로 시작하는 게 있겠죠. 첫 번째 게 뭔가 봤더니 크리티컬 띵킹에 대한 것, 즉 분석적인 사고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이해는 잘 돼요. 이해는 잘 되는데 그 이해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뭔가 결정을 내려면 이해된 내용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석적인 사고가 중요한 이런 핵심 역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어요. 일을 할 때도요, 보면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인지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거에 분석적인 사고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창의성. 그렇죠? 이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했던 방법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자, 세 번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역량이겠죠. 과거부터 커뮤니케이션, 20년 전에도 커뮤니케이션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현재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랑 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해요?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 로봇과 소통하는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과거에 그 인공지능은 우리의 언어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그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인간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들 중요한 역량으로 꼽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콜라보레이션에서 협업 능력이에요. 협업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일을 나눠서 그 일에 대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또 협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량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역량. 역량은 뭐죠? 역량? 많이 들으셨죠? 네. 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지식이 높은 사람 또는 기술이 높은 사람 또는 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통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많이 있는 사람도 역량이 있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고 또는 물어보는 방법을 통해서 알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을 보고 그 사람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게 이제 빙산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부분들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또는 뭐 동기라든지 또는 실제로 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이 수면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또는 감정적인 부분들도 전부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인의 내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방법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물어보는 방법이죠. 그런 거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는 거 말고. 시켜보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나 못하나? 말을 할 때는 달리기 잘한대요. 그런데 시켜보면 어때요? 다를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래 잘한다는 아이 많아요. 또 뭐 춤 잘 춘다는 얘기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켜보면 어때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에 대한 이렇게 파악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뭔가 봤더니 역량을 예측할 때 주로 이렇게 심리 검사 또는 문항 아이템을 가지고 물어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행동을 가지고 역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요하게 지금 이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오늘 아마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앞으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역량을 파악할 때 이 두 가지가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그 회사 어떤 회사가 있어요? 뭐 좋은 회사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삼성도 있고요. 또요? LG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이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데 전부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이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역량이 있나 없나 보나 확인을 하나 봤더니 이렇게 심리 검사, 즉 인성 검사나 적성 검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파악합니다. 네. 근데 이게 역량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이나 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정보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심리 검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걸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은 옛날에 SSAT, 지금은 GSAT라는 이름으로 해서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 해서 인적성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 인적성 검사라는 걸 해요. 그럼 뭘 보려고 그래요?
이 인지적인 것들은, 인지적 검사는 머리 쓰는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머리 쓰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즉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추리 또는 도형이나 도식을 가지고 이 사람의 다양한 이 머리 쓰는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지 않으면 면접의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네. 그래서 일정 수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인지적인 검사로 적성 검사라는 이름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비인지적인 검사의 대표적인 것은 인성 검사 또는 성격 검사 이런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 채용 장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검사는 보통 우리 회사하고 지원자하고 잘 맞나, 이렇게 핏이 잘 맞나, 예, 이런 것들을 보고 혹시 우리 회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면접의 기회를 주지 않는, 또는 이 인성검사에서는 중요하게 이 살아가면서 이 신경정신과적으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도 보는 그런 문항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나 뭐 LG나 또는 뭐 현대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이런 대기업들은 이 앞에 부분에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을 보통 파악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예측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해요. 자, 그러면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걸 통과한 사람들. 네. 통과한 사람들 대상으로 뭘 하냐면 인터뷰라는 걸 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자, 자동차 운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면허증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운전 잘할지 못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장롱 면허증, 즉 면허증을 땄는데 장롱에 넣어놓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네. 그리고 자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고를 자주 내는 분이 있고 사고를 안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물어봐요?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운전을 자주 하십니까? 혹시 사고 난 적 있어요? 사고 났다면 얼마나 큰 규모였고 사고를 낸 사람은 본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래서 운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터뷰에서 뭘 얘기할까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겠죠. 잘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어떻게라는 게 사실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떻게 잘할 건지가 물어봐야 될, 듣고 싶은 답변인데 늘 노력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안심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잘할 거라고 선언하고 또는 자기 각오를 얘기해요. 근데 이 각오나 선언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는데서 열심히 안 하잖아요. 때로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터뷰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어봐서 확실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걸 예측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운전을 실제 잘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요? 운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시켜봐서 실제로 잘하는지 보려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운전을 해보게 하는 그런 방법.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실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라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 대학들도 보니까 이런 데 많이 취업시키면 경쟁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런 평가 방법에 맞춰서 대학들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을 때 고려를 합니다. 뭐 심리 검사를 하든지 또는 뭐 인터뷰나 수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평가하기도 하죠. 자, 좋은 대학교의 특징은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죠? 취업이 잘 되는 대학.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잘 되는 것만 보지 않아요. 취업을 얼마나 유지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들어가긴 했는데 바로 나와요, 금방. 그럼 어때요? 회사나 또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둘 다 그것 때문에 좀 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유지율까지 같이 봅니다. 이 대학이 수시 전형이 많죠. 몇 프로에? 70% 넘어가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불만을 제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수시 전형을 많이 뽑지? 자,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런 데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뽑고 싶어요. 먼저 뽑아야 선점을 해야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로서 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 전형이 수시 전형이 약 1000여 개가 넘어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네, 인재를 먼저 선점해서, 즉 인재를 먼저 뽑아서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잘 키우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수시 전형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죠. 네, 이런 방법으로 어쨌든 역량에 대해서 예측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으로 주로 쓰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 아마 이거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 우리 아이가 앞으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NC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네. 자, 역량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일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NCS는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으로 뽑겠다 해서 대학도 그런 식으로 바꾸고 또 전문대학교나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전부 이 NC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NCS가 왜 높냐면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기초 역량. 예, 그래서 그런 기초 역량에 대한 것들 10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인재상이 바뀐 것에 대한 것들을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인재냐면, 어떤 사람이 인재예요? 뭐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인재였어요. 즉, 뭐냐면, 베스트 피플이었어요. 지금 현재는요, right people, 즉, 적합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하고 또는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았더니 문제가 뭔가 봤더니 먹튀가 있는 거예요. 먹고 튀어요. 좋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입사하고 나서 봤더니 이 역량이 높은 사람들은 그 입사한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비교가 자꾸 돼요.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콜을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꾸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일 최고를 뽑았더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회사만 최고가 아니고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가도 최고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거의 스펙 위주로, 즉 학력이나 또는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다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 직업 능력, 즉 직무 수행에 부합한 직업 능력을 갖춘 인재, right pers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적합한 인재를 뽑는 경향이 나타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라고 봤더니 이렇게 10가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부터 수리, 문제 해결, 자기개발, 자원 관리, 그리고 대인과의 관계, 정보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기술 활용, 조직 이해, 직업 윤리까지 해서 10가지 지정을 했어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해서 직업 기초 능력 부분을 10개로 정했고요. 또 이 10개 밑에는 각각 하나하나마다 살펴보면 각각의 하위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언어 능력인데 언어는 문서를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청하고 언어 구사하는 능력 포함되지만 외국어 능력까지도 같이 언어 능력으로 묶어서 보는 걸로 이렇게 하위 영역을 정했어요. 수리 능력이나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 다양한 역량들이 전부 이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 영역에 대한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교육하려면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보면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학문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융합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창의 융합 교육, 혹시 뭐 스템 교육, 스팀 교육, 예전에 스팀 교육이라고 했다 스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과학이나 기술이나 공학이나 예술 또는 수학에 대한 거 이걸 다 융합해서 이제 함께 다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멀티플레이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걸 융합하는 사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할 때 보면 자기 전공만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자동차 만드는 거예요. 기술력이 필요한데 엔진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내부의 구조에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렇게 멀티플레이 할 수 있는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내부에 대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시트나 좀 편안하게 하는 것들, 운전할 때 필요한 뭐 조향 장치가 필요한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다 모여서 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자동차가 되었든 아니면 휴대폰이 되었든 우리가 과거에 휴대폰의 기능은 전화 통화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멀티플레이로 할 수 있는 창의 융합적인 사고가 결국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창의 융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런 융합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21세기를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바람이 그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최소한 누구보다 행복해야 돼요? 나보다 행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21세기에는 어떤 역량들을 필요로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재에 필요한 21세기에 인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이 필요한데 그럼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라고 봤더니 또 의사소통 역량 아까랑 또 같죠? 그죠? 의사소통에 대한 거 커뮤니케이션 아까 포시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또는 뭐 정보 처리,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창의성, 심리적인 역량까지 보는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교육 지금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게 필요하더라. 오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주도 학습은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삶을 본인이 주도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게 무엇인지도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계획도 하고 또 실행도 해보고 또 이게 잘 되고 있나 평가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는 것들을 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 이게 사실 자기도 삶을 관리하는 건데 학습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자기관리 역량에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정체감에 대한 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육 방향으로 지금 자기관리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덕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교육 받으실 때 그렇게 하셨죠? 이 교육 받으셨잖아요. 전인교육. 맞죠? 자, 이거를 지금은 학습 인성 진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덕체나 지덕체나 학습 인성 진로나 사실은 중심적인 건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산발이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그런 역량이 이 세 가지 교육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이게 세 가지 큰 테마입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자, 우리 동영상 잠깐 한번 볼까요? 다시 나타났네. 900원보다 조금 전 지하철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민규는 교실 안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100원이 더 있어야겠지. 민규야. 얼마 갖고 와야지 천인데. 1분 줘. 어떻게 알았어? 엉덩이만 겨우 의자에 붙어 있지 팔다리 머리는 모두 제각각인데. 자,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아이 상태를 보면 학습이 가능할까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학습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때요? 이 아이는 행동에 대한 것들을 지금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ADHD 이런 거 있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13세 이전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려면 치료하는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뭐 치료가 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자,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될 거냐라고 생각할 때 좀 더 긍정적인 게 더 많으세요? 아니면 조금 덜 긍정적이세요? 얘 커서 뭐가 될까 할 때, 자, 학습에 대한 거에 영향에 자기 행동하는 것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로에 대한 방향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긍정성 있게 보기보다는 약간 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는 세 가지가 함께 묶여서 연동돼서 돌아가요. 자, 이 학습은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부분들, 즉, 각 과목도 배우고 있지만, 다양한 학습적인 것들은 체육, 음악,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과목별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활에서의 학생들과의 관계,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활지도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자꾸 생겨요. 언제 제일 많이 생길까요? 중학교 1, 2, 3학년 중에서 2학년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2학년. 이 아이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걸 키우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거의 평균적으로 거기에 정점에 다다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어때요? 그때부터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것들을 자꾸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혼자 스스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강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전에는 어때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공부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또 뭐예요? 뭐 생활에 전반적으로 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걸 많이 해요. 네. 그전까지 지원받았던 것들은 다 받고 싶은데 이제 뭐예요? 어머님들이 개입을 하시면 그걸 불필요한 참견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중학교 뭐 1, 2, 3학년 공통적으로 청소년식이 있지만 2학년 때 정점에 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때 되면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아이가 지금의 그 아이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자주들 얘기하세요. 강사분들도. 지랄 불변의 법칙. 또는 뭐 지랄 보존의 법칙.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때 시기에 그렇게 그 아이가 소위 말하는 지랄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나중에 한대요.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면 원래 시기상 지금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시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의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양육할 때 그 태도에 대한 부분들 또 습관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들 많이 신경을 씁니다. 네, 또 진로지도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이유는 아이가 어떠한 꿈을 꾸고 또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는 학습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바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생활할 때 습관적인 부분들 당연히 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생활 습관은요, 학습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학습에 대한 아이의 성과가 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학습 성공을 많이 한, 즉 학습해서 성과가 잘 나는 아이들은요, 생활에서도 그런 성공적인 경험들이 많은 아이들은 생활에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서로 된다는 거예요. 자, 교육부에서 2014년도에 내놨던 교육부에서 교육 방향에 대한 걸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된대요. 그리고 소통하고 협업하는 아이로 키워야 되고 글로벌 인재로서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개인의 역량, 그럼 역량은 뭐라 그랬죠? 역량은 지식이 높든지 기술이 높든지 태도가 잘 발달돼 있든지 그와 같은 경험이 많든지 또는 자원이 많든지 뭔가 역량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이나 기술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역량이 있다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교에 또는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식도 높이고 그리고 기술도 높여놨더니 문제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분들은 소통을 잘 안 해요. 소위 자기의 노하우라고 공개를 안 해요. 협동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이렇게 지식도 높고 기술도 높은 사람들이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특정 회사에 A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또는 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B라는 회사로 옮겨요. 그럼 이 A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A 회사는 우리 직원이 B 회사로 가는 순간 B 회사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에서 밀리게 돼요. 왜요? 우리 회사의 정보도 알고 있고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다 가지고 나가버려요. 지식이나 기술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데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제일 잘한다는 사람 뽑아놨더니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적이 돼서 와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소통하고 협업을 하는 것들, 즉 뭐냐면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거, 나누는 거, 그리고 그거를 협동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나가더라도 운영은 돼요. 망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재상 중에 중요하게 보는 게 협동하고 협업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그래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가라는 거에 따라서 교육도 바뀌는데 여기에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과거에는 더 중점적인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학교 장면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듬 학습 또는 동아리 활동, 그죠? 그리고 다양한 우리 아이들 또래 집단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자꾸 하게 하는 것들이 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있다고 찾아오는데 자, 우리 모듬에 있는 아이 중에서 협조를 잘 안 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듬을 좀 바꿨으면 좋겠대요. 잘하는 모듬으로 자기가 갔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마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모듬은 왜 하필이면 그렇게 폭탄 같은 애가 하나 있을까? 그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는 모듬이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폭탄 같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학습은요, 결과만 가지고 따지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끌어갈 수 있을지.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좀 더 해볼게. 네가 같이 좀 해보자. 라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들도 경험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혼자 다 해요. 모든 일을.
공동 과제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다 알아서 다 해버려요. 걔한테 뭐가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자기가 다 해요. 다 집에서 밤새면서 해요. 그럼 나머지 아이들한테는 어때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적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따라오는 아이들 또는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함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아이가 모둠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잘 됐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 아이들을 잘 격려해 주세요. 좋은 기회야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글로벌 인재,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국, 해외에서 이제 역량을 잘 이렇게 펼 수 있도록 인재를 키우자라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걸 교육 방향으로 2014년도에 내놨어요.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꿈, 끼, 나눔. 그래서 행복교육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특히나 우리 대구 교육은 행복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자, 꿈과 끼를 키우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결국은요, 덕, 체나, 학습, 인성, 진로나, 그죠? 개인의 역량이나 소통이나 협력이나 또는 글로벌 인재나 이게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뿌리는 바뀌지 않았다. 라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대신에 중점 두는 건 좀 다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학습시키지 말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학습은 하되 중요하게 서로 나누는 것들, 소통하는 것과 협업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눔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 또는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학업 성취가 낮은 이유가 뭘까 봤더니 주로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동기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목표의식 이런 것들이 좀 적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계십니다. 지금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치 않은 아이들이에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는 전략이 부재한 아이들.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뭐 자기의 학습 습관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성격에 대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 관리 능력의 부족. 우리 아이들은요, 시간이요, 남는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시간이 남나요? 시간은 늘 같은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오늘 써야 될 양은 늘 정해져 있죠. 신이 아마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준 게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24시간. 근데 어떤 아이들은 25시간처럼 쓰고요. 어떤 아이들은 23시간처럼 쓰기도 해요. 그게 이제 시간 관리에 대한 거,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또 다른 경우, 실행 능력에 대한 부족. 계획은 다 짜요. 그런데 실제 실행은 어때요? 또 다 달라요. 같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도요, 달라요. 또 피드백의 부재. 학습을 늘 하는데 잘하겠다고 얘기하고 노력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이 피드백에 대한 거는 학생이 좀 더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때요? 격려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때로는 칭찬도 좀 해주고 때로는 혼을 내주시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피드백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코칭은요. 코칭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 목표하고 현재의 지금 수준이 있죠. 그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즉, 이 차이에 대한 걸 줄이는 걸 코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학습 코칭은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고 강력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실제 학습 방법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 등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자 봤더니 이거예요.
학습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목표가 없으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 능력을 발현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도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습 자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즉 머리 쓰는 거 또는 습관적인 거, 개인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확인을 해서 전략이라는 걸 짭니다. 학습 전략. 이 아이가 만약에 학원을 가야 될 아이인지 또는 집에서 뭐 EBS를 통해서 배워야 될 아이인지 아니면 혼자 놔둬도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개념도 익히고 또 본인이 어떤 부분들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문제집도 스스로 선택해서 풀고 네, 또 그걸 어떤 식으로 내가 계획을 잡고 실행할 건지에 대한 것까지도 다 가지고 보는데 평가까지도 본인이 하면서 점검하는 것까지 다 해요. 누가 해요 이거를? 학습자 스스로. 우리 아이 스스로 한다 그러면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나 봤더니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목표가 분명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목표에 맞춰서 성과가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성과만 잘 나와서가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즉 동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같이 받쳐줘야지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네. 막연히 우리 자기주도 학습, 자기관리 능력 키워야 된다. 그런데 늘 아침마다 늘 목소리 커지는 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안 일어나요, 애들이. 스스로 안 해. 시켜도 안 해, 어떤 아이들은. 자,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동기 조절을 하고 인지 조절하고 행동 조절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동기는요, 에너지를 비교합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동기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자체 시작을 못 하는 거죠. 동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게 있죠. 물론 과목마다도 있지만 그 학교에서 하는 그 학습이 아니고 다른 학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게임을 학습한다든지 또는 뭐 웹툰 이런 걸 학습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학습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할 기회를 그쪽에다 다 주고 있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내는 게 어렵게 되겠죠, 당연히. 아이들이 가끔 이래요. 저 공부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공부 잘해요 그러는 아이들은 뭐예요?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쓰고 성과가 잘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성적이 높은가 낮은가 라고 보는 이유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네. 물론 미래의 발전 가능성, 미래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성적이라는 게 잣대가 되기도 해요. 매 순간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아이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기를 가지고 또 나 이거 잘 해야 될 것 같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방법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행동 조절. 즉 가장 적합한 자기의 학습 환경 또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짠다든지 시간표를 짜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훨씬 더 이 아이가 그런 쪽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좀 피하게 되겠죠. 자, 학습 상황에 대해서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가 능력이 있는지 또는 의욕이 있는지를 두고 보는데 능력은요, 지식이 있나 기술이 있나 경험이 있나 이런 것들 주로 역량하고 좀 많이 혼돈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지 또는 의욕, 동기가 있나 그리고
공부할 때 조금 더 집중하거나 몰입해서 하는지, 그리고 자신감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요 두 개를 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학습의 능력이 높은 아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습 의욕이 강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위임해서 이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즉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 보면 학습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하기 싫대요. 동기가 없어. 이런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기적인 조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잘하고 있어 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너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 칭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동기를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자, 어떤 아이들은 이래요. 성적은 안 나와, 즉 능력은 안 되는데 의욕이 엄청나게 강한 아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가 실제로 학습 능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성적도 안 나와, 즉 능력도 안 나오고 동기도 없어요. 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시를 해야 돼요. 지시. 근데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지시해야 되냐면 해야 될 것도 지시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지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것들을 조절하고 행동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이 아이를, 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 페이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해야 돼. 몇 시까지 해야 돼. 몇 분 정도 안에 해야 돼. 라고 자꾸 구체적으로 자꾸 피드백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포기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포기를 해요. 왜요? 동기도 없고, 그러니까 하려는 의지도 없고, 성적도 없어. 낮아. 어떤 걸 높여줘야 돼요? 성적 높이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동기 높이는 게 필요해요? 동기라고 생각하시죠? 성적을 높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을 높여야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요. 아, 나도 하니까 되네. 내가 엄마 또는 뭐 다른 분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안 하니까 성적이 따라서 올라오네. 라고 경험하는 것들이 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하지 말 거 지시하고 해야 될 것까지 지시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기를 좀 높이실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학습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즉 자기가 공부를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거야 라고 보고, 그리고 하다 보니 재밌네 공부라는 게 내적인 흥미예요.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도 있는 경우, 이게 동기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동기는요 각각 개개인마다 동기부여받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뭐 공통적으로 동기부여받는 것들은 뭐 격려도 하고 지지도 해주고 믿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각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혼내는 게 동기가 돼요. 어떤 아이는 칭찬하는 게 동기가 되기도 해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공부하는 아이도 있어요, 실제로. 네. 또는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그런 아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동기 전략에 대한 것들을 본다면, 그 다음에 인지 전략. 이번에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부분 좀 놓쳤네 하는 반성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고 계획도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어.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노트 필기도 잘 안 한 것 같아. 기록도 하고 메모도 남겨야 되겠다. 또는 시험이나 복습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분리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라는 반성적인 사고가 있으면 자기주도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네. 자, 행동 전략에서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거의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 우리 가족들.
나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자꾸 TV 틀고 뭐 음악 틀고 있어. 안 되잖아요. 도움도 좀 구하고 정보에 대한 것들도 좀 탐색해보고 그리고 환경도 내가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뭐 조명이 좀 어두워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또는 나의 그 공부하는 데서 방해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조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서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뭐 로젠탈 효과 또는 나비 효과 이렇게 불러지는, 즉 뭐냐면 내가 잘 될 거야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면 결과도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쵸?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엄마가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 너도 좋은 생각으로 결과가 좋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획한 대로 잘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로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공부 왜 하나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부모님이 원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목표를 기록했나 기록하지 않았나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84%가 별다른 계획이 없었대요. 13%는 목표는 있지만 기록을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3%는 목표도 기록을 하고 계획도 기록을 했어요. 이 13%에 있는 사람은 평균 2배를 더 받았어요. 목표, 계획을 노트에 적은 이 사람들은 평균 10배 이상 더 받았다. 학력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내가 잡은 목표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인식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목표입니다.